조갑제 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한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시국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약간 벗어나서 현대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대사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종종 만나는 간첩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간첩. 여러분, 간첩하면은 북한 간첩 흉악하게 생기고 또는 무장간첩, 무장공비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인공은 천하의 엘리트입니다. 하버드 대학 법대를 나오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척근이 되어서 발각만 되지 않았으면 미국에서 국무장관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유엔을 창립하는 설계자였습니다. 유엔의 헌장이라든지 유엔 총회와 안보리의 이 이원 구조라든지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만난 악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운명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저 히스입니다. 엘저 히스. 이 간첩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엘저 히스 하면 그 사람하고 알 것입니다. 아마 세계 간첩 역사상 적의 심장부에 가장 높게 올라간 사람이 아닌가,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엘저 히스는 90세 이상까지 살았는데 한때 미국에서는 엘저 히스는 억울한 사람이다. 이 사람 간첩이 아니었다. 그런데 닉슨이라든지 미국의 공화당 또는 극우 세력이 이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시켰다 하는 설이 대유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닉슨이 바로 엘저 히스를 감옥에 보낸 닉슨이 그건 하원의 시절입니다만 닉슨이 대통령이 되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직전에 스스로 물러난 그 무렵 바로 월남전을 통해서 반전운동, 히피운동 어떻게 보면 반체제 문화가 휩쓸던 그 시기에 히스는 하나의 순교자처럼 희생자처럼 이 대학 캠퍼스에서 유명해가지고 유명한 또 강사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핍박받는 지식인의 전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계기가 된 것은 어제 제가 오래전에 사두었던 책을 가져가서 뒤적거리다가 이 책에서 재밌는 대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입니다. FDR's Last Year. FDR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마지막 1년이란 책을 쓴 사람은 짐 비숍이라는 역사물의 전기물의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이 책에서 얄타 회담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얄타 회담은 흑해에 있는 얄타에서 1945년 2월에 있었던 회담입니다. 1945년 2월이면은 히틀러가 자살로서 독일의 운명이 마감되어서 이제 일본만 남았던 그 무렵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독일이 항복하기 3개월 전에 이미 독일의 멸망은 기정사실이니까 독일이 망한 다음에 이탈리아가 망한 다음에 유럽 세계 질서를 어떻게 재편성할 거냐 하는 중요한 역사적 회담이 얄타에 있습니다. 이 얄타에 참석한 상거두가 있죠. 바로 영국의 처칠 수상,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소련의 조셉 스탈린, 그리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전후 질서를 재편하는데 흔히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질서를 얄타 체제라고 불립니다. 한국의 분단도 그 얄타 회담과 관계가 있으니까 얄타 회담은 그 효과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어떤 나라의 운명이 바로 거기서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회담이었습니다. 이 회담에 바로 엘즈 히스가 참여를 합니다.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은 에드 스테티니어스란, 좀 발음하기가 좀 복잡합니다만 에드 스테티니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국무장관의 보좌관으로 갑니다. 루즈벨트를 모시고 이 책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회담을 합니다. 이 회담에서 한국과 관계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제 오키나와를 겨우 점령할까 말까 점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유황도에서 아주 많은 사람이 한 7, 8천 명 되는 미국 해병대가 죽었습니다. 이 일본 군대하고 싸워보니까 일본 군대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소위 옥쇠라 가지고 옥쇠라 해서 사병들까지 다 죽을 때까지 싸우니까 아주 진절머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하는데 본토에 상륙하려면 일본은 남녀노소가 축창까지 들고 나가지고 다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한 100만 명은 죽어야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소련을 참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 소련과 일본은 평화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얄타 회담에서 미국 측은 스탈린한테 꼭 참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참전하면 뭘 해줄 거냐? 소련이 요구하는, 소련의 꿈인 부동항, 울지 않는 항구. 예, 근데 여순, 대련, 이쪽의 기득권, 사용권, 그리고 사할린과 쿠릴 열도, 그 당시 일본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련에 주기로 하고 그런 약속을 하고 소련의 참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항복하면은 그 군대를 이 동쪽으로 빼서 만주를 점령하고 있던 관동군을 치면서 전쟁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스탈린이 하게 됩니다. 그 스탈린이 바로 8월 9일 날, 1945년 8월 9일 날 만주를 치면서 물밀듯이 넘어와서 바로 북한 지역으로 들어와서 한반도에서 38선이 획정되는 것이죠. 그 당초가 이 얄타 회담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사람이 대충 회담을 끝내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임스 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임스 번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국무장관이 되는 사람인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상원 의원 출신이고 당시는 전쟁 동원국의 국장으로서 이 얄타에 와 있었습니다. 이 번스가 루즈벨트하고 식사를 하다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얄타 회담의 합의는 조약이다. 그런데 조약은 미국에서는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순간 루즈벨트가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 전례가 있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베르사유에서 얄타 회담과 비슷한 전후 질서를 논의하는 유명한 회담이 있습니다. 베르사유 회담이죠. 이 베르사유 회담에 우드로우 윌슨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관계 많죠. 우드로우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가 3.1 운동의 한 계기가 되었다. 또 우드로우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 총장일 때 그 학생이 바로 이승만이었고 이승만이 우드로우 윌슨의 눈에 띄어가지고 집에 초청을 받는 등 아주 친밀하게 지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드로우 윌슨은 민주당 대통령인데 아주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베르사유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전쟁, 세계적 전쟁에 이 온 세계가 말려드는 이런 비극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세계 평화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UN 연맹이라는 국제연맹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근데 합의를 했어요. 국제연맹을 만들기로. 그런데 윌슨이 돌아와가지고 상원에 그 비준을 요청을 했는데 상원에서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드로 윌슨의 그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윌슨은 그 직후에 뭐 상심했는지 하여튼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루스벨트는 이 얄타 합의를 조약으로 간주해가지고 상원에서 비준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묘수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루스벨트의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즈 히스였습니다. 엘즈 히스는 미국의 국가 지도부 사이에서는 저 사람은 변호사의 변호사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변호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엘즈 히스를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티니어스 국무장관이 연락을 해서 엘즈 히스 그 젊은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정을 설명하면서 번스, 루즈벨트, 힐츠 이 세 사람이 지금부터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보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비준을 안 받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고민에 빠집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역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좋다, 이 합의를 조약이라고 우리 부르지 말자. 그렇다고 합의 문서라고도 부르지 말자. 뭐라고 부를 거냐? 얄타 성명이라고 부르자.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자.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얄타 선언이다. 얄타 선언이라고 우리가 이 명명을 하자. 그러나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스탈린, 처칠, 루즈벨트가 합의했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형식은 선언이지만은 결국은 조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선언이라고 해놓으면은 상원의 비준을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루스벨트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니까 히스가 그것은 법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해석으로 밀어붙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준을 피하고 이 얄타 합의는 그 뒤 세계 질서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는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즈 히스는, 이 엘즈 히스라는 사람은 1930년대 하버드 대학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1930년대가 한국의 80년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사회 전체가 좌경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0년대 초에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자본주의 모순, 월가가 주식이 폭락하고 실업 사태가 생겨서 미국의 3분의 1이 직장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프랭클린 D. 루스벨트죠. 루스벨트는 자본주의를 바꿔야 된다. 일종의 수령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여러 사업을 일으키고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국가 개입에 의한 수령 자본주의를 실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1930년대 미국 지식인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에 큰 문제가 있다. 이 대안은 뭐냐 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공산주의로 기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공산주의로 기우는 사람들은 또 수령 자본주의를 들고 난 루스벨트 민주당 편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였습니다. 그 시대적 분위기를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히스는 하버드 법대를 졸업을 하고 아주 미국 대법관의 서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점점 출세를 해가지고 드디어 뉴딜 정책을 펴는 루스벨트 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국무부에서 요직을 맡으면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30년대 어느 연도에 소련 간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소련 간첩이 되었느냐? 히스는 스스로 간첩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운동권에서도 주사파 출신들은 사실 그 하는 일을 보면은 주사파는 간첩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으로부터 돈 받아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발적인 간첩이 됐어요. 그런데 국무부에 있으니까 고급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 엘리트입니다. 루스벨트하고도 친한 관계니까 얼마나 많은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미국에서 활동하던 소련 GRU, 소련 군 간첩기관이 군의 정보기관이었습니다. 소련 군의 정보 GRU라고 합니다. GRU. KGB가 아니고요. GRU 소속의 미국 주재 소련 간첩망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가 모아서 주는 정보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달하는 사람 이름이 휘테카 챔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휘테카 챔버스. 이 휘테카 챔버스는 당시에 소속이 미국 공산당원이었습니다. 미국 공산당, 지금도 미국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죠. 제대로 활동 못 합니다. 당시에도 미국 공산당이 있었는데, 당시는 매우 활동적으로 일했습니다. 이 미국 공산당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소련 이 첩보기관의 하부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공산당원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이 소련 간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휘트카 챔버스인데, 이 휘트카 챔버스는 하는 일이 히스나 또는 미국 정부 기관에 있는 고급 간첩들로부터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미국에 활동하는 소련 간첩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받은 정보를 소련에 전하기 전에 카피를 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에 담았어요. 그것을 차곡차곡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휘트카 챔버스가 1938년 4월에 미국 공산당을 탈당해버립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그때 소련에서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스탈린이 동료 공산당원들을 숙청하는 일대 피비린내 나는 피의 숙청극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같이 볼셰비키 운동했던 사람들을 재판에 걸어가지고 죽이는, 그것도 10만 명, 20만 명씩 이렇게 죽이는 일대 살육극을 벌이는데, 당시에 유럽의 좌익 지식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파의 독재는 비판하면서 스탈린의 히틀러를 능가한 독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히틀러는 비판하지만 스탈린은 비판하지 않아요. 오늘 한국에서 주사파들이, 좌익들이 이승만, 박정희는 비판하면서 김일성, 김정은은 비판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심리입니다. 이런 것을 본 휘트카 챔버스는 이 지식인의 위선에 분노하기도 하고 나도 언젠가는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으로 해서 탈당을 해서 잠적을 합니다. 잠적했다가 이 사람은 워낙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취직을 하는데 타임지의 외신부장이 되었습니다. 타임지 아시죠? 주간지 타임. 타임이란 잡지는 원래 방공 노선을 걷던 루스란 사람이 만든 잡지입니다만, 거기서 외신부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게 유명한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맺어지는 것을 봅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히틀러가 폴란드로 쳐들어가기 전에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철천지 원수인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히틀러, 스탈린은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원수인데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관계였는데 어느덧 갑자기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친구가 되어버려요. 왜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스탈린을 중립화시켜 놓아야 되겠다. 여기에 스탈린이 또 다른 계산으로 합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어리둥절을 했습니다. 아니, 원수인 히틀러가 손을 잡는다. 이것을 본 피트가 챔버스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어요. 피트가 챔버스는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정보, 그 정보는 뭐냐? 미국 정부 안에 소련 간첩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 이것을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루스벨트하고 좀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직접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루스벨트가 사람을 한 사람 보내요. 이 국무부 차관보를 이제 대신 보냅니다. 국무부 차관보한테 휘트과 챔버스, 즉 당시의 타임 외신부장이 자기가 알고 있던 정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 차관보는 이 챔버스가 말한 정보를 루스벨트한테 전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벨트는 당시에 소련과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왜 소련과 동맹국이 되었느냐?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히틀러는 일종의 자유롭게 된 몸으로 폴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를 완전히 멸망시키다시피 해가지고 승승장구하더니 1941년에 가면은 그 다음에 러시아를 칩니다. 1941년 6월 22일에는 히틀러의 수백만 대군이 러시아를 치게 됩니다. 러시아는, 소련은 모스크바까지 밀렸다가 모스크바에서 겨우 반격을 해가지고 이 동부전선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독소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소련을 돕게 됩니다. 소련에 주로 물자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그 언저리에 1941년 12월 7일에 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유럽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다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루스벨트로서는 원래 이 사람 성향이 친사회주의적인 데다가 소련과 동맹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적극적으로 돕고 해서 적은 바로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다. 소련은 우리의 동맹국이다. 이러니까 소련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런 보고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같은 편을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간첩에 대한 경계심이 이제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가 제공한 이 정보를 가지고 FBI가 좀 조사를, 서면 조사 정도, 면담 조사 정도를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까지 이렇게 계속되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5년 4월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급사를 한 다음에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해리 S.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후임자가 됐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은 민주당이지만 공산주의자를 매우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탈린과 상대를 해보면서 스탈린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 끝난 뒤부터는 소련과 미국이 정면 대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유명한 트루만 닥트린이 나옵니다. 트루만 닥트린은 그리스, 터키를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하는 선언을 하면서 이 세계 정세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결로 보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에 따라서 나토도 만들어지죠. 등등. 또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에서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계속 살아 있었더라면은 대한민국이 과연 수립될 수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대결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의 노선을 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휘트가 챔버스가 제공했던
이 간첩망, 미국 정부 안에 있는 간첩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FBI가 본격적으로 내사를 하게 됐습니다. LG 히스에 대해서도 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LG 히스는 내사를 하니까 미국 국무부에서도 눈치를 채고 이 사람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물러나게 했지만은 워낙 엘리트로 유명하니까 이 사람은 카네기 재단의 대표로 보냈습니다. 카네기 재단, 아주 큰 재단입니다. 44살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다가 휘트가 챔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간첩망 폭로에 나섭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미국 의회에 나갑니다. 의회에 나가서 바로 폭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 의회에 장래가 촉망되는 하원 의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처드 닉슨, 캘리포니아 출신의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간첩망 조사에 앞장섭니다. 비미국인 활동위원회 이 조직으로서 아직은 이 메카시가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챔버스가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LG 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딱 찍습니다. 히스는 나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소련 간첩이다. 이렇게 되니까 LG 히스를 부릅니다.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에서. 그리고 챔버스도 같이 부릅니다. 두 사람을 대일 신문시켜요. LG 히스는 휘트가 챔버스는 약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챔버스는 히스로부터 받은 그 문서의 존재, LG 히스가 준 그 문서의 필적이 바로 LG 히스의 부인이었다. 이런 구체적인 폭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명예훼손 소송도 가고 미국 의회는 간첩죄로는 히스를 처벌하기 위해는 이미 시효가 끝났다 해서 LG 히스를 위정죄로 고발합니다. 위정죄로 고발돼 가지고 LG 히스가 징역 4년을 살고 나옵니다. 4년. 그때도 LG 히스는 억울한 사람이다. 또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쪽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LG 히스는 억울하다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히려 휘트카 챔버스는 비겁하게 고발을 했다, 고자질을 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코너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 휘트카 챔버스가 당시에 1952년에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입니다. 휘트가 챔버스의 위트네스, 증인이란 책이죠. 증인이란 제목의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왜 내가 폭로하지 않을 수 없었느냐. 챔버스는 여기서 공산주의의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와 같은 독재는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다.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사람은 공산주의를 고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고발하지 않는 전향자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아주 문학적이기도 하고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쓴 다음에도 히스가 과연 간첩이었느냐 간첩이지 않았느냐 하는 이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자 그동안 잠자코 있던 이 LG 히스가 공적 활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저런 닉슨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해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의 영웅이, 반전운동하는 학생들의 영웅이 되고 매사추세츠 주 변호사협회에서도 박탈을 했던 LG 히스의 변호사 자격증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 무렵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렌 파인스타인이라는 이 역사 연구가인데 이 사람은 LG 히스가 억울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위정이라는 책입니다. 위정. 이 사람은 LG 히스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취재를 했더니 취재를 하면 할수록 LG 히스가 소련 간첩이 틀림없구나. 더구나 동구권에 가서 여러 간첩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오히려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책은 LG 히스의 가장 불리한 책이 되었습니다.
위정이란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자, 이제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신념에 가득 찬 반공 자유민주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자 당시 이미 휘트가 챔버스는 죽었습니다. 휘트가 챔버스에게 자유의 메달이라는 이 아주 등급이 높은 훈장을 줍니다. 그리고 휘트가 챔버스가 그 중요한 자료를 파묻어 놓았던 호박을 잘라가지고 그 호박 속을 파고 그 안에 마이크로필름을 보존해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놓았던 그 농장을 국가 역사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일종의 사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것은 레이건 대통령 자신이 이미 할리우드에 침투한 공산주의자와 싸워본 사람이므로 이 반공이 뭐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별로 높게 평가받지 못하던 휘트가 챔버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1989년, 90년, 91년을 전후해가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공산권이 무너지면서 LG 히스의 이야기가 또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 선수를 친 사람이 LG 히스예요. LG 히스가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소련의 정보기관 관계자한테 편지를 씁니다. 소련 KGB 문서에 내 이름이 있는지 좀 알아달라 합니다. 그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LG 히스 이름이 KGB 문서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더니 LG 히스는 그거 보라고, 소련 KGB 문서에 내 이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무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드디어 미국이 그동안 보존하고 있던 미국 CIA와 NSA라고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라고 하는 국가안보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신 감청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가지고 있던 냉전시대 때의 비밀 감청 자료, 암호 해독 자료를 공개를 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보기관은 이미 훤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언제 거냐? 1945년 3월 3일자 소련 암호 전문을 해독한 문장이 이렇습니다. 알레스, 암호명입니다. 알레스는 1935년 이후 소련 군사정보기관, GRU입니다. 군사정보기관을 위하여 일하는 미국 간첩인데 얄타 회담에 참석하였다가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당시 소련 외무장관 비신스키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비신스키는 알레스의 활동에 감사하였다. 이 소련의 암호 전문, 어디에서 어디로 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련 암호 전문을 딱 감청을 해서 해독을 한 문서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얄타 회담을 한 직후에 바로 그 길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모스크바로 간 사람이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 스테티니어스와 그를 수행한 LG 히스였습니다. 즉 LG 히스의 암호명이 알레스였던 뜻이죠. 거기서 비신스키, 소련의 비신스키를 만나서 비신스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얄타 회담에서 얼마나 고급 정보를 많이 제공했느냐. 이것이 오래 끌던 LG 히스의 정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 문서가 되었습니다. 그럼 CIA와 NSA는 이런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논란을 지켜보면서 구경을 했느냐, 그때 왜 공개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NSA, CIA는 이 암호 해독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암호 체제를 바꿔버리니까 정보기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정보 소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생명입니다. 정보 소스를 보호해야 하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정보기관이 무슨 활동을 했다.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실패한 사례만 공개됩니다. 실패한 사례는 이미 폭로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정보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 성공한 정보 공작은 영원히 무덤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성공했으므로 그 성공을 위해서 뒤에서 도와준 상대방에 우리가 침투시킨 첩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한 50년 만에 LG 히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 LG 히스와 한국과의 관계는 뭐냐 하면은 이승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LG 히스가 미국 국무부 극동국장의 보좌관으로 일할 때가 1942년입니다. 1942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시작을 하니까 임시정부, 망명정부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망명정부를 끌어모아가지고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든지 적대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942년 1월 1일에 일종의 연합국 선언이 나오는데 거기에 망명정부 등 26개 나라가 서명을 합니다. 이승만은 이걸 보고 야, 상해 임시정부도 미국이 인정하는 망명정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연합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당시에 헐 국무장관을 만나려고 하는데 국무장관은 못 만나고 극동국장 스탠리 홈백과 그의 보좌관 히스를 면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승만은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임시정부, 중국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미국이 도와주면은 앞으로 소련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다. 소련은 지금 부동항을 찾아서 동북아시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도와주면은 우리가 그 소련의 침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LG 히스가 화를 냅니다. 왜 그러냐? 소련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의 동맹국을 비판하는 것은 들어주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냉랭하게 이승만의 상해 임시정부 승인 요청이 거절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몰랐죠. 이때 LG 히스가 어떤 사람인 줄은. LG 히스는 미국 사람이지만은 소련 정보기관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LG 히스는 소련을 조국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이승만이 소련을 비판을 하니까, 소련을 경계하자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히스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LG 히스가 1996년에 죽었습니다. 그 뒤에 나온 또 다른 책을 하나 보면은, 얄타 회담 때의 비화가 하나 더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대로, 얄타 회담에서 미국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소련군이 참전해서 일본군을 공격해 주기를 바랐다. 그것을 안 스탈린은 비싼 대가를 원합니다. 일본이 영유하고 있는 쿠릴, 사할린을 그 대가로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 당시에 미국 국무부는 이것은 받아주면 안 된다. 쿠릴과 사할린 열도를 소련에 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양보다 하는 이 메모를 씁니다. 국무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이 메모를 써서 히스에게 대통령한테 보고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이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스탈린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왜 이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 책의 LG 히스 왜 그는 반역을 선택했느냐? 크리스티나 셀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는 히스가 바로 소련한테 불리한 그 국무부의 보고서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러시아 문서 보관소, 이 소련 해제된 다음에 러시아 문서 보관소에서 바로 이 실종된 미 국무부의 문서가, 그 국무부의 문서, 즉 쿠릴 열도와 사할린을 소련에 넘겨주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이 국무부 문서가 소련 러시아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됐답니다. 저자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바로 히스가 넘겨줬다. 히스가 빼돌려가지고 소련 측에 넘겼다. 그래서 소련 문서 창고에서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 간첩은 정책에 관여합니다. 이 시시한 간첩은 정보를 주지만 고급 간첩은 한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합니다. 한국에는 LG 히스가 없을까요? 아마 남북 통일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이 LG 히스였구나. 깜짝 놀랄 뉴스가 나오게 될지 모르죠. LG 히스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이런 대선 전국에서 필요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